저는 그 성결대 영화 영상학과에 재직 중이고 이 안양에 있는 학교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영화 제작을 영화를 잘 만드는 학생들이 있고, 저는 이제 그 교수 직함이 있고 또 영화 평론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 산업 망해버려가지고 별로 이제 지면이나 어떤 활동 공간이 없어서 지금 드라마 평론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막장 드라마를 재밌게 분석하는 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1분이 아직 남아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제가 주문을 받았던 것은 K문화 속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K문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네, K문화 주로 그러니까 영화를 중심으로 뭐 드라마, 예능 뭐 여러 가지 에서 우리가 그 외국인, 이주자 혹은 다문화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요 관련해서 논문을 몇 편을 쓴 게 있어서 제가 쓴 논문에서 좀 발췌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쭉 이제 영화라는 거는 현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문화 국가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수치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영화는 또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런 어떤 이주자, 이방인, 뭐 다문화인 이런 늘 이제 꼭 감초처럼 역할을 부여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거를 좀 분석을 해보고,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나중에 또 넷플릭스나 OTT나 이런 데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요 정도로 시작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수업을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학구적이고 여기 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선생님들이신 것 같은데, 저보다 그 어리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도 꽤 오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40대, 30대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중간 나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시대를 살았고 그 다 같이 또 경험했던 거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Z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대학교 1, 2, 3, 4학년들은 2000년대 이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친구들의 자녀보다 어린 세대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걸 설명하면 사실 박정희, 전두환 순서를 잘 모르고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잘 모르고 이명박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그 시니어 상대로 하는 시니어 대학이라든지 이런 특강을 나오면 굉장히 이제 소통이 잘 돼서 너무 편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특히 이제 할리우드 과거 우리 스타 배우들이 있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오드리 헵번, 마릴린 monroe 외에는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얘기해야 되고 뭐 에바 가드너도 얘기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딱딱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또 학구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역사 탐방하시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다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코드, 대중문화니까 재밌고 화려하고 그런 거잖아요. 힙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쉬어가는 코너로 머리를 식히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또 참여하셔서 또 경험이라든지 궁금한 거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 경험하셨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였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가난했고. 그러니까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가사 시간에 양말 꿰고 막 이런 거 맨날 배우고 요거 뭐 달고 카라 달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전혀 가르치질 않죠.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 거를 못 들어, 양말 빵꾸 나면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후진국, 지금으로 치면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아이들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 걸맞는 그런 어떤 수준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갭이 굉장히 저는 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좀 어렵거든요. 눈치 보고 막 이런 되게 학생들 눈치 보느라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계신 선생님들도 자녀보다는 손주 내지는 어떤 조카 이렇게 어떤 갭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팍 성장을 했잖아요. 경제적으로라든지 어떤 문화적으로 성장을 했고,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이해를 하실 텐데 80년대, 90년대 우리 방화라고 돈 주고 가면은 다시는 내가 돈 내고 이 방화를 보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무조건 할리우드 영화 보거나
아니면 가끔 홍콩 영화 조금 재밌는 거 보거나 이런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를 뭐 무조건 보고 우리가 개봉을 하면 실시간으로 외국에서 그것을 퍼다 날라서 실시간으로 보는 현상 이런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90년대부터 쭉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이 격세지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기 젊은 학생들은 콧방귀 끼면서 별로 안 들어요. 원래부터 우리 잘 나갔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우리 80년대 90년대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한국 영화 보기가 너무 민망한 정도의 그 호스티스물이나 에로물 이런 거 봤던 시대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어떤 한국 영화를 봐도 다 재밌고 기술력으로 전혀 끌리지 않고 놀라운 거 그다음에 파묘 같은 게 이제 1000만 관객을 끌으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파묘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개봉을 하거든요. 133개국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면서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 기록을 흥행 기록을 나와요. 1위를 다 찍어요. 근데 그거는 기사화도 안 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K 문화라는 게 국뽕이 막 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을 정도의 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제가 찍고 있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할리우드나 홍콩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오락적인 거를 많이 개발을 하면서 장르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어떤 재밌는 거를 개발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거 거쳤잖아요.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세계에 우리를 내놨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거 88 올림픽 때 비둘기 막 성화에 타고 이런 거 봤거든요. 굴렁쇠 소년도 보고, 굴렁쇠 소년은 또 제가 잘 아는 지금 뭐 배우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그런 청년인데, 청년 이미 40 넘었으니까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약간의 우리가 뭐 내세울 뭐 누구도 없어가지고 유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게임으로 다 때웠잖아요. 근데 마스게임 보면서 대단하다 싶긴 한데 우리는 뭐 없나? 뭐 가수 없나? 누구 뭐 유명한 사람 없나? 뭐 그런 거 스포츠 스타 없나? 이런 거를 항상 갈망하면서 86년, 88년을 지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어떻게 돼요? 외국에 우리를 드러내 보인 거죠. 굉장히 우리는 폐쇄적이었어, 그동안. 그렇죠? 왜 외국인들이 관심도 없었고, 우리한테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문화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스게임 쭉 보여주고, 그렇죠? 우리 그 군무 잘하잖아요, 원래부터. 마스게임 쭉 보여주고, 부채춤 보여주고, 바라춤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86과 88에 굉장히 중요한 게 87 민주항쟁이잖아요. 민주항쟁 이후에 이 86, 87, 88을 경험하셨던 여기 선생님들은 그때 굉장히 뭐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마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외국에 우리를 소개하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군인들이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꽉 짜인 산업화 그 다음에 뭐 새마을운동 이런 거였다면 뭔가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를 막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색도 그 TV에 나오는 색들도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87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이 영화나 드라마는 꼭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잘 녹여내죠. 그 사회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몽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재미로 이야기 안에 녹여낸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할리우드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거는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이렇게 재밌기도 한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또 자랑스럽게도 한강 선생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때도 외국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꼭 집을 수 없는데 너네는 뭔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없는 뭐 깊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고 기생충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재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시켜주지만 또 한 측면은 이 사회적인 의식, 그냥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K 컨텐츠, K 문화라는 게 잠재력이 있다. 그 BTS, 블랙핑크, 뭐 이런 뉴진스 이런 어린 아이들의 어떤 활약은 그 아이들의 노래라 뭐 여기 이제 팬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랫말도 굉장히 사회의식적인 걸 담고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야라든지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깊은 메시지를 담으면서 세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그 태국이나 이렇게 그 민주화 시위가 지금 시작되는 나라들은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런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제 많이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아직
민중가요 이런 게 없어서 블랙핑크 노래나 BTS 노래를 시위 현장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젊은이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상상 이상으로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요때 그리고 89년 여행 자유화가 일어났잖아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막 하와이도 가야 돼, 뭐 어디도 가야 돼. 그때 우리나라가 뭐 서울의 봄도 보셨고 전두광도 보셨지만, 그때 이제 전두환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어떤 호호 상황이 펼쳐지면서 경제 성장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80년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저는 이제 뭐 공가가 이런 거 정치나 그런 거 나누기 전에 이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민주화 의식도 굉장히 성장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날의 검이겠죠. 경제 성장을 시키면 인기가 많아질 텐데 저항하고 민주화 의식이 많아지니까 또 저기 통치자한테는 나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86, 87, 88, 89 요 한 4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어떤 행사들 내지는 국내의 어떤 다양한 변화들, 이게 엄청난 그 사회를 이렇게 열어놓고 개방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외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라는 거, 저기 멀티컬처럴이죠. 단어 안 틀렸죠. 제가 철자도 그 맞춤법도 되게 많이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망신을 많이 당하는데 손이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멀티컬처럴리즘 인 코리아. 그래서 멀티니까 다문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멀티컬처럴, 그러니까 다문화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우리가 지금 원래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살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워낙 이제 그 어떤 네이티브 미국인이란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별로 없고, 외국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요 단어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지금 다문화 하면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에서 온 어떤 약간의 피부색이 다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다문화에 저기 유럽에서 온 사람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인 단어로 이렇게 변질이 된 게 조금 안타까운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딱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 외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다문화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항상 그 내부에서 우리끼리 있으면은 북한을 생각하면 외부의 수혈이 안 되니까 그 나라의 성장은 더뎌지고 촌스러워지고, 물론 자신들은 이제 프라이드를 갖고 있겠지만 촌스러워지고 뭔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열고 외부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밌어지죠. 힙해지고 섞여서 뭐 짬뽕이 되고 뭐 중구난방이고 엉망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완성 내지는 어떤 진척이 더 빨리 되기 위해서 이 멀티컬처럴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회에 조금 이제 명가함이 있다는 거는 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다 받아들이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외국인 비율이 한국 전체 인구의 4.9%래요. 그러니까 2024년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돼야 나올 텐데 그 251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 전체 100명 있으면은 한 5명 정도는 이제 외국 맞나? 맞죠? 네, 민망합니다. 5명 정도는 외국인이니까 한 20명 중에 1명이니까 꽤 우리가 외국인을 많이 보는 거고, 저는 부산에서 자라서 이렇게 미군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백인, 흑인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렇게 동남아인 이런 사람들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86 아시안 게임 때 궁금해가지고 막 그 수영만에 그 경기하는 거 보러 갔거든요. 거기 인도 남자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학교 끝나고 막 거기 뛰어가가지고 인도 남자들 구경하느라고 막 눈이 이렇게 번쩍했는데, 그래서 그 백인들만 멋있는 게 아니구나. 저기 같은 아시아인데도 저렇게 멋있구나. 막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백인, 흑인 말고 다른 인종을 본 게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아마 그런 저만 촌스러워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런 경험. 그러니까 제 부산에서 자라서 일본인들은 꽤 있었어요, 부산에. 근데 일본인들은 외형적으로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몰랐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야, 동남아 남자들이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막 이런 그런 거를 놀라게 이제 바라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근데 우리가
남미인이 들어오든 뭐 아프리카인이 들어오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는 없죠.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뭐 목욕탕에서도 만나고 뭐 어디서나 만나고 요새는 캠퍼스에 외국인 비율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고대나 경희대도 이제 수업을 가면 다 영어 쓰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뉴욕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색깔도 다채롭고 한국인들도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영어로 다 소통을 하는 거 보고 야, 우리나라가 뭐 다르긴 다르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생산 연령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8.4%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할 때 이 대안은 사실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참 힘든데 젊은 여성들, 젊은 커플들한테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아무리 해봐야 안 낳으면 그만인 것을 저도 안 낳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를 전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한대요. 그래서 스웨덴이 5% 정도 되고 우리 독일이 7% 정도 된대요. 그런 나라는 외국인 비율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나 봐요. 그래서 5%면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다문화 비율이 높은 나라다. 이미 이렇게 선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쫙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외국인들, 특히 이제 뒤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주로 외국인들 어디서 많이 봤어요. 뭐 한국에 뭐 그 주재원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가 이렇게 커플 결혼시켜가지고 많이 대거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는, 아니면 영어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 잘 보기 힘들었다가 2000년대가 되면은 결혼 위주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기 운동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쫙 들어오죠. 그러면서 2006년에 요런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대요. 그러면서 2008년에 법을 제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기억하시기에 요때 정도 되면 다문화 하는 용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없었거든요. 근데 IMF 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것처럼 다문화라는 용어도 그전에 우리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시기에 결혼 이주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인구가 늘어나고 일명 우리가 혼혈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녀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 다문화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용어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딱 12년이 되면은 국회의원 등장하죠. 완득이에 나왔던 필리핀인 야스민인가? 자스민. 굉장히 똑똑한 여성인가 봐요. 근데 안타깝죠. 그 이에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탈북인들, 세터민들, 이제 국회의원들 꽤 나오죠. 그 이후에. 세터민들도 이제 여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됐기 때문에 일종의 그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종의 이제 이주자 내지는 다문화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결혼 위주로 들어오면서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한국 사회를 조금 결혼 못한 젊은이들도 중년 총각의 이런 이들도 많이 구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 좀 사회의 어떤 암 같은 게 많이 드리워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 가면은 이렇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 특정 비하하면 절대 안 돼서 용어는 안 쓰겠는데 어떤 민족 커뮤니티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는 그냥 왜곡이 돼 있는데 거기 약간 범죄 경찰력이라든지 공권력이 못 들어가는 이런 동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암이 있고 2018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멘에서 대규모 난민들이 300명이 제주도에 오잖아요. 근데 이들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쫓아내야 될 것인가 갖고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그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어쨌든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고 이들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하는데 난민 신청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자,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났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군인을 도와서 거기 참여했던, 일부 이런 기여가 있는 사람들을 또 한국에 특별, 귀송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여기 살게 해주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인 게 요거잖아요. 생산 연령.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포인트를 어떻게 하나? 잠깐만요. 그냥 갈게요.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예. 그래서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건 상당히 놀라운 거고, 우리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그렇게 다채롭게 모여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외국인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빨라?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이민자, 죄송합니다. 오타가 또 바로 결혼 이민자가 주류를 이루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직장을 찾아서 이민을 오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 제가 체험한 걸 느끼면은 저희 그 오빠네 식구들이 전부 유학을 가서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그 막내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해요. 아주 특이하게. 왜냐하면 한국이 더 재밌대요. 그래서 재밌고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한국말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그 초중고를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으로 유학을 와 이런 거는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 유학을 와? 아주 우리는 너무나 참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안젤리나 졸리 아들도 연대로 유학을 오고 그런 거 보면 야, 대단하긴 하다. 우리나라가 뭔가 있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조카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대학은 그냥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재미가 없대요. 근데 한국 대학은 막 체육대회도 하고 뭐 MT도 가고 이런 거는 미국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해보고 싶대. 그래서 얘는 이제 한국 애잖아요. 한국 애인데도 그런 거를 하고 걔는 이제 그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미국인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백인 친구들도 한국에 그래서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지금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외부에서는 우리를 괜찮게 보나? 우리 스스로 한국인들은 좀 겸손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좀 비하를 잘하잖아요. 우리가 뭘 하겠어? 막 이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잘 나가다가 우린 또 꼬꾸라지겠군 막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굴곡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비하하고 스스로 자조하고 이런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뭔가 잠재력이 있어서 이런 어떤 한류가 있고 K컬처가 각광을 받는 게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새로운 대안도 없어요, 사실. 할리우드 다음에 이 대중문화를 끌어가는 게 굉장히 한국 문화가 강하고 이미 이제 홍콩 문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인 영향력이 한국에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영화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에 나와요. 결론 이제 미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 다문화나 이주인이나 이주자나 어떤 이방인을 다룰 때 굉장히 스스로 검열을 해야 되고 센시티브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는 예능에서 한마디 하는 거는 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막 공격을 받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를 보면서 그게 사실은 오늘 이 특강의 주제가 되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 반드시 열려있고 반드시 외부로 나가고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또 우리는 굉장히 좀 그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푹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애들은 함부로 비하하고 함부로 혐오하고 함부로 막말해 이런 거가 퍼지면 오만해 이런 게 퍼지면 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언젠가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이들을 환대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혐오의 발언하지 않고 비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거는 결론인데 다시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잠깐 보고 벌써 20분이 지났는데요. 벌써 이제 앞에 했는데 20분이 다 지나버렸네.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다문화 결혼, 이거는 뭐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트남이 제일 많대요, 지금. 그래서 원래 중국이 제일 많았다가 베트남 인구가 1억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많이 들어오고 태국이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쨌든 이 저출산인 위기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문화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의 국력이라든지 어떤 제조업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싶어해요. 기여하고 싶어하고 이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난민들도 내가 난민이다 그러면 유럽 가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국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한국은 이주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식민지와 분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잘려나갔잖아요. 잘려나갔고 우리 식민지를 겪으면서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뭘 해야 돼 이런 거. 그다음에 분단을 겪으면서도 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송합니다. 오타가 자꾸 나오는데 단일 민족 신화를 강조해서 단일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단일 민족 부러졌던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근대 이후에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점점 강조가 되고 그리고 다 겪으셨겠지만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 이거를 경유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왜냐하면은 전체가 똘똘 뭉쳐서 가난을 이겨내고 산업화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민주주의보다는 산업화 프로젝트가 더 훨씬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돼. 그러면서 이 단일 정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그 사회적인 담론으로 구축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국경의 변화가 없죠. 북한하고 인접해 있고 일본이 있지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어떤 그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국경에서 싸움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선은 우리가 일정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기 서로 검사를 하겠지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멕시코에서 막 미국으로 넘어오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단일 정체성이 중요했다. 근데 아까 봐셨던 86에서 89년 사이 1990년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본격화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1990년대는 김영삼 대통령 시대잖아요. 그때 세계화가 중요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불이 세계화 이런 거 많이 부르짖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열려진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끌어오는 이런 시기에 그래서 초기에 이런 외국어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지사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로 인해서 많이 들어왔던 이 유입됐던 것들이 21세기 되면은 국제결혼 사회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이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이나 안산, 부천, 인천 등 보면은 그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 특구를 만들고 뭐 다문화 페스티벌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문화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이주자와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약간 동아주의를 동아주의의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좀 약간의 엉뚱한 일도 있는데 김장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 한복 입고 절하기, 큰절하기, 그다음에 제사상 차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요새 한국 사람들도 안 하는데 왜 시키는 왜 그거를 한복 입고 절하고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지 않나요, 요새?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이주자 여성들한테 막 시켜서 왜 저런 거는 왜 우리의 전통을 왜 자꾸 이주 다문화인 외국인한테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은 저는 살짝 들었어요. 근데 뭐 재미로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한국 문화에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영향을 받는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미국도 다문화 정책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샐러드볼이라는 정책이 있고 용광로라는 정책이 있는데 처음에는 용광로 정책이었어요. 미국으로 들어왔으면 미국인이 돼야 돼 이러면서 미국에 뒤섞이는 걸 원했다가 샐러드볼은 어떻게 돼요? 샐러드볼은 안 녹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야채들이 그 자체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샐러드볼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샐러드볼 정책을 저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다양한 나라 음식들 먹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들이 들어와서 김장을 담글 게 아니고 각국의 나라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치를 응용해서 각국의 나라들의 음식을 뭐 응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걸 뭐 앞으로 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 모습의 변화와 함께 또 인종주의 현상이 굉장히 확대되더라. 왜냐하면 명감이 있잖아요. 사실 범죄의 어떤 위험성, 그 다음에 약간의 이렇게 공권력이 닿지 않은 어떤 통제되지 않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 남자들은 위통 벗고 그냥 거리에서 활보하잖아요. 그런 거는 문화적으로 우리는 수용이 안 되는데 그쪽 문화는 너무 평범한 거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서 따라오는 어떤 약간의 좀 싫다 이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뭐 냄새가 난다, 싫다 뭐 이런 감정이 생기는데, 물론 미국 사람들도 백인들도 한국인들한테 마늘 냄새 나서 싫다 이렇게 하죠. 된장 냄새 나서 싫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외국인들에게 그런 시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인종주의가 확대돼요. 그래서 증오하는 주체가 되죠. 자꾸 저런 건 싫어. 어떤 나라 사람은 싫어. 이 녹화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안 들겠지만, 뭐 어떤 나라는 뭐 안 씻어서 더러워, 뭐 어떤 나라는 너무 조그맣고 못생겼어,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막 하잖아요. 뭐 어떤 나라는 뭐 성적으로 너무 그냥 너무 개방적이고 너무 자유분방해, 뭐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쪽 문화일 수도 있고, 그쪽의 어떤 자연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자구책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자꾸 증오하는 그 우리가 되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혼 위주로 정주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이주 여성들에게 복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다문화 이 정책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뭐 받는 게 없는데 왜 쟤네들한테만 저렇게 많이 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온정주의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뒤늦게 이렇게 개방성과 다문화를 받아들인 세대보다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더 혐오하고 비하하고 이게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자기네들은 못 받았던 혜택을 막 받아, 다문화인이라.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친구들 보니까 그 다문화 혜택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품권도 막 많이 나눠주고 뭐 그래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제 친구는 캐나다인인데 받아요. 그래서 캐나다인은 잘 사는데 저런 거 왜 주나 막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자, 이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비백인에 대한 차별을 동반하고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낳는 차별주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온 그 백인 얼굴을 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조금은 이게 우리보다 체격도 작고 약간 피부도 검정인 사람을 바라보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스스로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같은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나 그다음에 마카오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진짜 돈 많고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잘 살기 때문에 비하하면 안 돼, 이건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이렇게 좀 그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는 약간 그런 차별주의를 자꾸 갖고 있더라. 요거 이제 문화특구예요. 요거는 이제 그 이태원 거리 가면 이런 풍경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안산 문화특구고, 그 다음에 요거 차이나타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특구와 센터를 짓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지금의 지자체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문화특구가 생긴다는 것,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모든 현상은 이게 명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중 시선으로 항상 보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대학을 떨어졌으면 재수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갔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붙어서 저는 불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런 그때 떨어졌어야 되는데, 막 그랬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내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면에는 이렇게, 명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다문화적인 요소를 오픈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지만, 이들을 딱 이 지역에 묶거나, 우리 서울의 어떤 지역 가면 거긴 조선족이 살아. 나오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개토하라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만 딱 묶거나, 안산 가서 살아. 그냥, 뭐 인천 차이나타운 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하고 분리된 어떤 공간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적으로 분리된 사고를 자꾸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이렇게 샐러드볼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짬뽕, 짜장면 그릇 나누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적 이벤트로 삼고 홍보를 하죠. 그래서 다문화 이벤트는 꼭 이렇게 시장 오고 뭐 군수 오고 해가지고 김치 같이 김치 우리 집에서 담그지도 않는데 김치 담그게 하고 막 이런 거 절하게 하고 이런 거 시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사진 찍히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김장이라는 거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고 많이 전파를 해야 되겠지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역동적인 용어인데 지금은 인종차별적인 용어. 그래서 그 초등학교 가면은 헤이 다문화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재밌는 멀티컬처라는 거 이거는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재밌는 요소였는데 이게 지금 점차 인종차별적인 용어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주민 괴담, 난민 괴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누구는 뭐 인육을 먹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데 뭐 토막살인 뭐 어느 외국인이 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난민이 들어오면은 걔네들은 난민 신청하고 나서 뭐 평생 그 지원금만 받고 게으르대 뭐 이런 거를 자꾸 유포를 하면서 우리의 인종주의를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내 장애인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내 주위에 그 다음에 이주민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접해야 된다. 이웃에 살아야 된다. 개토화 시키지 말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고 자, 1980년대는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누구죠? 아파트. 요새 우리는 아파트가 윤수일인데 요새 아파트는 로제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유행이네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뭐 윤수일이 또 유행이야 막 그래서 로제도 안 들어봤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사십니다. 저희 동네 주민이신데 어렸을 때는 제가 너무 잘생겨갖고 좋아했어요. 백인 혼혈이니까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락커고 나중에 이제 트로트 가수로 뭐 변신을 하시기도 했지만 락커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공연도 가본 적이 있고 초딩 때. 자 이랬던 백인 미군의 자식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백인이죠, 미군이죠. 그 다음에 인순이, 그렇죠? 인순이 희자매 센터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흑인 미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혼혈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이참 맞아요. 관광공사 사장을 했었죠. MB 때. 근데 이분은 독일인이고 굉장히 지식인이죠. 근데 요 둘은 미군의 어떤 자녀들이고 그래서 미군의 혼혈이라고 불리는 자녀들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그 종교에서 맺어준 결혼으로 들어오신 이주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귀화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도 이참으로 바꾸고 뭐 이분은 좀 지식인이죠. 그래가지고 방송도 하고 MC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하시다가 나중에 MB 때 정치를 하시려나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멋있고 훌륭하고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도 유럽에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전까지 쭉 있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되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을까 할 정도의 혼혈인데 한국말 잘 못하는데 그 방송가에서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다도시 프랑스에서 이제 귀화한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스민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2000년대를 그러니까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물론 성공하고 저보다 돈 훨씬 많고 훨씬 더 유명해서 뭐 이렇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근데도 우리는 약간의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혼혈이라서 참 힘들었겠다. 뭐 이런 식의. 아버지가 과연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아서 힘들었겠다. 이런 시선을 좀 갖고 있죠. 요 좀 예외고 이참 선생은 예외고. 근데 이때 들어오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다른 시선을 갖고 있죠. 약간 동경 내지는 참 멋있다, 재미나게 살아간다. 이런 것들로 바뀌면서 약간 동정이나 온정주의에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 내지는 부러움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완전 다르잖아요. 이 형제 보세요. 저는 이 형제 남매죠, 남매. 파트리시아하고 누구죠? 조나단 너무 재밌고 영어 못하는 흑인이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너무 웃기고 순댓국 많이 먹고 광주 사투리 쓰고 그냥 이 자체가 이 멀티컬처럴 이게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움츠림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수일, 인순이 이런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과거에 이들을 대했던 것과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이돌의 이 혼혈이라든지 외국인 멤버 꼭 끼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기 위해 진출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한국인 국내인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돌 멤버에 기본적으로 끼워주고 그 다음에 드라마에 꼭 이렇게 외국인 출연자들이 꼭 등장을 하고 예능에 굉장히 많고 여기는 이제 다 유명한 사람이죠. 뭐 알베르토 또 누구야? 뭐 타일러 그래갖고 뭐 외국인 그 셀럽 내지는 외국인 방송인을 위한 매니지먼트 회사를 이게 타일러가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이제 거기 소속된 방송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 유명하고 한국말 너무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인데 한국말 되게 잘한다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말 자체를 안 하죠, 그렇죠? 뭐 감탄을 하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10분 정도만 조금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문화 영화나 미디어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리케이드라는 1997년도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소재로 다뤘어요. 그래서 90년대 그 세계화, 신자유주의 하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죠.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국은 지금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나라가 아니었을 때, 그쪽에 이제 어려움, 가난을 피해서 이렇게 한국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조선족도 많이 들어오고, 뭐 탈북인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동남아인들이 이제 3D 업종에 이제 근무를 하고 하면서 이 노동쟁이라든지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요 처음에 시작은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소재로 하는데 독립영화예요. 그래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독립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1000만 관객, 뭐 파묘, 뭐 범죄도시 이런 거 다 1000만 관객이잖아요. 근데 그 독립영화는 몇만 명 들면 성공이라고 칠까요,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이 성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2만 명이면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10,000명 뭐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훌륭한 영화였고, 이거 파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결혼 소재로 하는 송혜성 감독의 벌써 이것도 20년이 넘었네요. 최민식 아저씨가 주인공인데, 요거 제가 요 클립을 갖고 왔는데,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과거에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고, 최민식 그 선생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지만 정말 여기는 정말 그 뼈를 갈아서 만든 연기. 그래서 그때 그 해에 나무주연상 다 탔거든요. 파이란으로. 그래서 그거 잠깐 쇼츠로 잠깐 제가 쉬는 시간에 준비를 해놓고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요때까지 이제 다문화를 다루는 미디어는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을 재현하면서 동남아 이주민에 대한 온정주의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파이란은 딱 그거잖아요. 그 중국의 젊은 여성인데 중국의 가난을 피해서 고아가 되고 이제 가난을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위장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민식 배우가 거기서 이제 조폭으로 나와요. 조폭인데 조폭 중에서 초꼬레비 조폭. 이미 이제 힘이 다 빠지고 후배가 이제 조폭 두목이 됐어. 그래서 후배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여기저기 이제 건들거리면서 이제 삥 뜯어갖고 사는 너무 비참한, 그 조폭이거든요. 근데 너 재미나게 살아요.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주면은 큰 돈을 준다. 그래서 목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그 여성이 장백지라는 아주 그 스타 배우인데, 장백지가 너무 예쁘고 젊은, 근데 장백지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돈만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 신부의 얼굴 자체도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사진관에 가서 사진만 찍어. 서로 얼굴도 그냥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 장백지는 저기 돈 벌러 이제 강원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또 최민식 아저씨는 또
지 나름대로 또 삥 뜯으면서 재미나게 살아가거든요. 비참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오죠. 남편이니까 시신을 걷어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불법 결혼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시신을 이제 저기 화장을 다 해놨거든요. 화장을 해서 이제 가져와 그러면서 다 끝났다 이제 이제 마누라도 없어지고 잘 됐네 이러고 가는데 거기 이제 이 장백지를 돌봐주던 그 하숙집 할머니가 김지영 씨가 연기하는데요. 강원도 사투리 굉장히 재밌게 쓰는데 김지영 씨 참 좋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강원도 사투리 아주 맛깔나게 표현하는 이 배우가 이 역할이 그 편지를 마지막에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근데 편지를 읽어요. 쭉 읽다 보니 이 너무나 이 순수한 마음과 그 다음에 순수함에 너무나 감화가 돼서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 영화는 또 비극으로 끝나요. 다 죽죠 꼭 보세요. 너무 말하면서도 눈물이 날락하는데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이 영화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나중에 뒤에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또 재밌기 때문에 또 볼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최민식 아저씨 연기 너무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최민식이 오열하는 그거를 제가 녹화를 떠왔는데 그걸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확인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주로는 온정주의 반응이었어요. 참 불쌍해, 안 됐어, 가난해, 질병에 시달려, 그리고 한국에서 대우도 못하고 참 병과 죽음에 비참하게 사라져 갔어.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주민들의 삶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입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락에서 지워졌어. 존재는 타자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몰라,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이 영화에서는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쌍하고 월급을 못 받았대, 불쌍해, 우리가 찾아줘야 돼, 사장님 나빠 뭐 이런 식의 위장 결혼했는데 참 안 됐어, 결국은 병도 못 고치고 죽었대 뭐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그려졌던 거죠. 그래서 초기 이주민 재현 미디어는 이제 TV나 이제 영화를 말하잖아요. 한국인대 외국인의 뚜렷한 대립, 불친절한 한국인데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는 안된 불쌍한 외국인 요 구도를 항상 그려왔어요. 초기의 모습에. 파이란이 대표적이고 이건 바리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개그 그거 있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뭐 하는 개그 기억나시죠? 사장님은 한국인은 무조건 돈에 탐욕스럽고 때리고 착취하고 못됐고 이거고 외국인들 불쌍해 이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왔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우리 이런 거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실 텐데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못 찾았는데 명절 때마다 외국인 장기자랑대 기억나세요?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한국 노래 불러.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잘하고 어떤 사람은 떠듬떠듬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느꼈던 건 야 외국인이 진짜 한국말 잘한다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외국인이 한국 노래를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죠? 백인들이 한복 입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도 이제 명절 때마다 그 프로그램 봤거든요. 주로 이제 허참 씨가 사회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상 받고 그러면 좋아하고 또 흑인 나오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유학생 그러니까 외국인 장기자랑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쭉 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한국인보다 잘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봤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그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까지는 외국인 장기자랑 대회 이런 거 많이 봤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온정주의, 고부열전, 지금 다문화 고부열전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서로 안 돼가지고 서로 문화적인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그 시어머니 입장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의 이제 가부장 문화라는 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금 처음 올 때는 막 쥐잡듯이 잡잖아요. 근데 한국인 며느리는 안 잡히니까 외국인 며느리는 막 잡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화도 나고 뭐 그런 작품이고 요건 기억나실 거예요. 1박 2일에서 그때 외국인 특집 했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특집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네팔 사람일 거야. 근데 이제 3년 동안 한 번도 가족을 못 봤어요. 울면서.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그 1박 2일 그 팀에서 가족하고 만나게 해주고 막 그런 거 왔잖아요. 그래서 몇 번 또 나왔죠. 그래서 우리 신금을 울렸던 그 프로 기억하실 텐데요. 보면은 2013년부터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특집이 2011년이거든요. 1박 2일이 MBC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KBS인데, 제가 이 강호동이 한 거 맞죠? 근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도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많아서 죄송하고 나중에 다 교정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자나 노동 이주자들을 카메라에 중심에 놓아 이들을 한국인과 거리감을 좁히는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랑 진배 없다, 똑같다, 가족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우리 70년대 저 중동 가서 돈 벌어오던 우리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홀로 와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아버지 너무 애처로워 이런 거가 이들은 우리가 다르지 않고 우리도 저런 시절을 겪었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거리감을 좁혔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온정주의, 불쌍해, 감상주의적으로 자꾸 그려. 그래서 저들은 참 착하고 순진한데, 우리가 저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거는 그런 문제의식은 좋으나, 그거를 그냥 딱 대립적인 관계로 많이 놨어요. 그쵸?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되는 것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약자인 불쌍한 이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론, 그런 식으로 항상 내려졌던 거죠. 근데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미녀들의 수다, 그 다음에 비정상회담.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물론 여기는 이제 유럽 백인들이 많고 동남아인들도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이들은 이제 온정주의적이라 불쌍하게 보진 않아요. 이들이 이제 한국 생활을 우리가 엿보면서 관찰하면서 와 정말 한국에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재밌게 살아가는구나. 저 젊은이들이 이거 또 토론하잖아요. 비정상회담에서. 토론하면서 각국의 어떤 시각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뭔 것 같아요? 좋았어요. 다 좋은 프로고 재밌었거든요. 그쵸. 여자는 수다를 떨고 남자들은 회담을 해요. 이거 너무나 성차별주의적인 거거든요. 비정상회담에 바꾸면, 남자들도 수다 떨고 이거를 바꿔서 좀 교차해서 했으면 훨씬 더 저는 박수를 많이 쳤을 텐데 여자들은 이렇게 옷을 약간 노출감 예쁘게 입혀가지고 예쁜 여자들로 구성했어 또. 물론 이제 저는 대중문화라는 것이 얼굴을 많이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각적인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수다와 회담이라는 건 저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KBS에서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했고, 그 다음 비정상회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체적으로 진화하더라. 이들의 삶을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면은, 다문화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키더라. 한국의 기회를 찾아서 정착하는 거야. 이제는 가난을 불행해서 고아가 돼서 난민처럼 떠돌다가 오는 게 아니고 한국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다문화는 불쌍해서 오는 게 아니네, 불행해서 오는 게 아니네, 재미를 찾아서 오는 거네,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긍정적인 면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근데도 여전히 백인 중심으로 우리 사고를 하고 있어서 이런 다문화 간 위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물론 이제 이 파트리샤 조나단이 남매가 깨고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 정도 넘어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다문화인 내지는 이주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본격적으로 영화적인 분석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영화를 저는 대비해서 보는데요. 요거는 다 아시잖아요. 범죄도시는. 너무 재밌잖아요. 미안하지만 서울의 어떤 구에 모여 사는 조선족들 거기에 이제 범죄 소굴이 된 이주자 공동체 공간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한 비판에 직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력이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아서 범죄 소굴이 된 이곳에 이 우리 마동석 형사가 마석도죠. 여기서는 마석도 형사가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조선족 이웃들과 함께 합심해서 그 최종 보스를 잡아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중적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들은 범죄 소굴이지만 또 이들의 힘을 통해서 이주민들 다문화인들의 힘을 얻고서 연대해서 이 범죄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재밌는 약간의 비판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을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한국 영화가 다문화, 한국 드라마도 해당이 되는데 다문화를 재현할 때 크게 이제 범죄 소굴이 된 공동체 공간으로 그리는 게 있고, 요 영화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준상 씨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요 영화도 독립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이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이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화인데, 그 로니, 그러니까 그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어요.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자치회를 남자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밤마다 이제 이 마을을 아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경비를 서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차별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이주자, 동남아에서 온 이주자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를 이 태권도 관장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문화인 이주자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아까 매력적인 악당 있잖아요. 돈도 들고 튀었지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다가 이 사람의 사연을 듣게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 참 좋아하는데 좋게만 그리고 불쌍하면 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악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근데 또 친구가 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 사람의 사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이주민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요런, 눈을 흘기는 그런 시선을 가졌다가 친구가 되면서 새롭게 깊이 이해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 참 좋은데, 이 감독도 아주 훌륭하게 연출도 잘했는데 이 감독 이 영화 하나 찍고 망해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보시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운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굿 다운로더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유준상 씨가 아주 연기를 잘하고 여기서 그래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저는 두 개의 어떤 큰 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인다, 또 범죄의 소굴로 묘사한다, 이런 것이 이제 크게 드러난 그 영화의 어떤 다문화인을 그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부 중심으로 이제 동아주의를 유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들이자고 국민을 계속 가르쳐 왔죠. 그렇지만 이게 결혼 이주자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이 만들어질 때, 정부와 기업이 홍보 효과를 노리다 보니 막 퍼줘. 우리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외국인 오면 막 퍼줘. 이거 정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때 물론 이제 우리를 찾아준 고마운 손님이니까 우리는 손님에게 다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 있지만, 우리 그 파리 올림픽 보면요,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거기 사용료 다 내야 돼요. 가면 사용료 내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해주잖아. 막 그 비행기도 다 끊어주고 막 모두 다 공짜로 그러는데, 그 프랑스 갔더니, 그 파리 올림픽 갔더니 와이파이 쓰는 것도 돈 다 내라 그래가지고 막 열받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좋은 문화긴 한데 너무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적이죠. 무조건 다 퍼주고 우리 이렇게 잘했어 라는 거를 막 홍보효과를 노리다 보니 오히려 거기에 반발하게 되는, 박탈당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시혜적 온정주의 때문에 다문화를 더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 젊은이들의 시각이 많이 팽배해지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서민으로 하여금 불만을 낳으면서 갈등 요소가 됐어요. 그리고 자국의 생활고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주를 선택한 어려운 처지의 외국 여성들을 입국을 촉진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이 그냥 어떤 뭐 사랑을 찾아서 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찾아왔죠.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위계를 나누죠. 가난해서 우리나라에 왔잖아. 이러면서 약간 가난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차별과 배제 요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가지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논의를 찾아서라는 그 작품은 입체적으로 그려요. 선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못됐고 사기도 치고 나빠. 근데 이 사람도 그래도 사람이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 뭐 좋기만 하나 맨날 손절하고 그쵸? 막 싸우고 그러는 것처럼. 자, 그리고 범죄도시도 저는 좋은 점이, 이 한국 경찰과 합신해서 이들이 스스로 자기네 조폭 두목을 잡아내는데 그 한국인들과 그 협력하는 이런 모습은 전 상당히 이제 좋게 봤고, 그래서 이 두 영화에서 이주민 캐릭터들은 다층적으로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가진 복합적 캐릭터로 표현돼요. 그래서 그 불쌍하기만 하고 안 됐기만 하고 도와주기만 해.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영화가 된다. 그래서 다채롭게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비하적이고 혐오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이면을 좀 돌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잠깐 이 쉬는 시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을 악당으로 그리면 정말 재밌는 거다. 언제나 좋게 그리는 건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것이고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의 본격화와 함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시각으로 이주자를 배척시키는 부정적 양상이 동시적으로 출현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타가 저 이거 한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손가락이 뭐 삐뚤어졌나? 그렇게 되고 그래서 스릴러 액션을 보면 아까 범죄도시류예요. 달콤한 인생, 박쥐, 아저씨, 황해, 신세계, 청령절찰, 우상 이런 데 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이 범죄인인 거죠. 범죄인. 그래서 조폭, 인신매매단, 살인범 등 인종주의적 공포를 확산시키는데 조금 이 영화들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게 되죠. 엑스트라로 등장하거나 주인공을 위협하는 악당 캐릭터로 주로 등장해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조선족 내지는 외부의 갱단, 베트남 갱단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풍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황해고 요거는 범죄도시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약간의 음침하고, 시커멓고, 촌스럽고, 이런 시각적인 걸 보여주는 거가 있고, 드라마 멜로를 보면 파이란 말씀드렸고, 완득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보셨나? 이거 다 독립영화예요, 거의. 미싱 사라진 여자를 조금 이따 할 거거든요. 공효진이 조선족으로 나왔던. 욕창이라는 또 독립영화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파이란하고 완득이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싱도 넷플릭스에 있고 이것도 꽤 알려진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 문 대통령이 부산영화제 가면서 깜짝 이 영화를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유명해졌거든요. 저 시기에. 그래서 이런 영화들 보면 그 이주자에 대한 좀 온전적이고 동정적인 시선이 있어요. 파이란처럼, 완득이처럼. 근데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죠. 아까 범죄도시류하고 조금 다르게. 근데 이제 결국은 주인공의 인격적 성장이나 인간적 각성을 돕는 캐릭터로 등장하더라. 그래서 완벽한 이들의 하나의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보조적인 느낌. 그래서 요거 파이란이고, 요 김지영 아줌마하고 같이 강원도에서 그 세탁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파이란의 그 여주인공 모습이고, 요거는 미싱이거든요. 미싱에 이제 공효진 씨가 그 조선족 그 자식을 잃은 이게 육아 돌봄이 여성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 묘사를 보면 머리가 흑단처럼 새까맣고 얼굴에 점이 막 있는데 그거를 가리지 않은 채 맨 얼굴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입술은 새빨갛게 칠하고. 그러니까 묘사 자체가 약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중국인들 되게 세련됐잖아요, 지금은. 그때 우리 중국인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외모적으로 좀 구분이 됐죠. 입술 새빨갛고 빨간 옷 입고 막, 얼굴을 화장 안 해가지고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묘사를 조금 해서 약간의 어떤, 이주자 캐릭터를 구분을 시켜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미싱의 한 장면인데, 지금 공효진이 이제 조선족 여인을 연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육아 도우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모성이죠, 모성. 육아 도우미니까 엄마의 역할을 하는데 또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성매매 노동자로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성과 창녀로 놓잖아요. 여성을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나로 믹스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볼 때는 굉장히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비하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각은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사회에 봉건제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지금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여성을 항상 그릴 때는 모성과 약간 창녀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왔다. 그래서 이 한매라는 이 공효진이 연기하는 캐릭터도 이 사이에 있는 그런 캐릭터. 이 직업이 두 개예요. 성매매 여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아 도우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욕창이라는 영화인데 요거 독립영화라서 이거 많이 못 보셨겠지만 요 배우 지금 TV에 많이 나오고 유명하죠? 다 유명한 배우들이죠? 연기 아주 잘하는 연극계에서 잔뼈가거든 연기자들인데 요거는 그 은퇴한 공무원이고 부인이 그 파킨슨병인지 알츠하이머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비가 됐고 당연히 그 돌봄 노동자로 들어오죠. 그래서 노인 요양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뭐 이야기는 조금 흘러가는 방식이 어떻게 흘러가요? 부인이 이제 치매니까 이 점잖은 이제 퇴직 공무원 이 아저씨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부인을 돌보는 게 너무 지쳐가다 보니 이게 이제 이 아줌마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조금 마음이 이렇게 동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약간의 썸이 있어, 썸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이 분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자식이 난리 나죠. 그리고 이 아줌마는 뭐예요? 그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아저씨를 잡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인데 되게 코믹하고 재밌고 귀엽고 또 비극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좋은 영화인데 독립영화라 독립영화도 10,000명이 못 본 안타까운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구해서 보시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굿 다운로더 이런 거 찾으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온 이런 데 찾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이게 유명한 배우들이고요. 자, 그렇고 요거는 뭐죠? 어떤 장면일까요? 다 보셨을 텐데.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파키스탄 노동자죠. 힘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이 우리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이 주인공 우리 그 조연이한테 당하죠. 마지막 구슬치기에서. 이 너무나 그 6화거든요. 구슬치기가.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이렇게 그 게임을 이겨나갔는데 결국은 이 짝을 이룬 사람들이 서로 한 명을 죽여 한 명이 살아남는 이 현실에서 이 사람이 이 뛰어난 머리 가지고 이 파키스탄 노동자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형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말하면서도 왜 눈물 날라 그러나 모르겠네. 연기를 너무 잘했고, 불쌍하게 생겼어. 근데, 인도에서 온 배우거든요. 아주 지식인 배우예요. 근데 파키스탄 노동자로 분해가지고, 방글라데시 노동자로 분해갖고, 너무 애처로움을, 그러니까 6화가 제일 재밌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6화 구슬치기 꼭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우영우의 탈북민 엄마. 그래서 일을 하고 여기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를 버렸다는 어떤 그런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영우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도 되찾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배우가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더 글로리에서 굉장히 악독하게 나왔는데 참 훌륭한 배우였는데 약간의 이게 그 학폭 문제 좀 연루가 됐어요. 근데 좀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년이 많이 보시잖아요. 원래 정년이 옥경이 역할을 맡았다가 그걸로 이제 안 됐죠. 원래 뮤지컬 배우고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학폭 문제로 거기서 캐스팅해서 탈락하고 지금 정은채 씨도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탈북민 엄마의 애처럼을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기생충 이후에 그러니까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파묘 이런 것들은 국내만 머물지 않는 컨텐츠잖아요. 이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외국으로 나가거든요. 뻗어 나가거든요. 그런 영화에, 그러니까 글로벌 관객들을 흡수하는 이런 컨텐츠에는 반드시 이 외국인 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여주기도 하고 한국 사회의 지금 현재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외국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문화를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거나 아니면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중동 같은 아주 예외적인 국가들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드라마 역동성을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항상 끼워 넣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악독하게 그리면 안 돼. 왜냐하면 가난한 우리보다는 조금 약한 나라이고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을 너무 사악하게 그리면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제로 조금 외부에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해서 그리더라. 그래서 항상 요런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근데 요거는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물론 이제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죠. 공감 포인트였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아이돌 팀에 꼭 한 명씩 외국인 멤버 끼워 넣잖아요. 요거는 누구죠? 블랙핑크, 리사, 태국에서 왔고, 꼭 한 번씩 이렇게 한복 입은 모습 꼭 끼워 넣어요. 그러면 우리 자긍심이 뿜뿜하잖아요. 외국인이, 한복이 이렇게 아름답네? 그래서 한복을 얘네들이 예쁘게 소화하네? 한복이 되게 힙하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화보고, 여긴 뉴진스고, 여기에도 이제 베트남 멤버가 있죠? 여기 한이, 국감장에서 나왔던데, 이렇게 한복을 아주 잘 소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적인 것과 그 다문화, 그 외국적인 것들을 이렇게 믹스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 센터에서 김장하고 한복 입고 막 큰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멋있고 힙하게 그려내잖아요. 한복이 정말 세련되고 멋있고 힙한 거네 라는 느낌을 주고 입고 싶게끔 만드는 거지 억지로 집하지 않는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2020년대에는
굉장히 그 다문화 요소를 세련되게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른들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게 참 멋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자 주인공들 영화 이렇게 보면 아까 보셨지만은 여기서 반가 보셨을 거고, 그쵸? 반가 베트남, 그 다음에 딴 거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주자 주인공들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나 우영우처럼 우리 스스로 이제, 저 입장에 서보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이 이 이주자 문제가 있다, 다문화주의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중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뻔뻔하게 그리거나 순정적이고 무력하며 연민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뻔뻔한 거는 범죄도시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순정적이고 무력하며 연민이 많다, 파이란 류의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제 그 어떤 대립적인 구도로 많이 그려내더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영화를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는 미국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에요. 숭배에서 강간까지.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들 있잖아요. 그레타 가르보부터 90년대 스타까지 쫙 나열을 해요. 거기는 뭐 엘자베스 테일러 들어가고 말린 몰로도 들어가고 오드리 헵번도 들어가고 뭐 에바 가드너도 들어가고 뭐 여러분 아는 분들 다 들어가요. 존 폰테인도 들어가고 쫙 들어가요. 그들을 그 할리우드 카메라가 어떻게 그렸는가? 누군가는 여신으로 추앙했고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뻔뻔하고 진짜 문제 많은 여자로 막 묘사를 해왔던 거죠. 이거 둘 다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과잉해서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여신처럼 숭배하는 것도 나쁘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막대하고 이것도 나쁘다. 그게 이제 숭배에서 강간까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 책이 좀 오래됐는데도 전 지금도 열심히 보는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폭력적으로 뻔뻔하게 그리는 것도 나쁘지만 착하고 순종적이고 무력하게 그리는 것도 나쁜 거죠. 이거 둘 다 오리엔탈리즘이에요. 외국인이 백인들이 아시아를 볼 때, 특히 아시아를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시선이 있다 그랬어요. 신비롭고 뭐가 있어, 이게 있지만 또 다른 한면에 뭐가 있어요? 음침해, 비밀스러워, 쟤들은 알 수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인의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론을 펼쳤던 사람은 팔레스타인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백인들이 그 아시아인을 볼 때 항상 그런 시선으로 뭔가 숭배하는 것처럼, 뭔가 높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음침하고 비밀스럽고 쟤들을 알 수 없고, 신비로운 건 좋은 거잖아요. 신비롭고 미스테리해, 그러면 멋있는 거잖아. 근데 음침해, 비밀스러워,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것들을 항상 결합을 해서 봐왔더라. 그래서 높여주는 것도 그 다음에 비하하는 것도 둘 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성이 여성을 대하거나 아니면은 그 한국인이 이주자를 대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대하거나, 그게 다 이중적인 시선은 다 나쁜 거죠. 착한 사람은 정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깨트린 게 기생충이잖아요. 착한데 더 못됐어, 막 이래서, 그게 부자의 시각에서 가난한 사람을 비하했다기보단 저는 한국 사회를 되게 입체적으로 그렸던 영화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혐오하거나 동정하거나, 이거는 결국은 이들을 타자화해. 우리하고 다른 사람으로 그려. 그래서 경계를 자꾸 그리게 만들어. 그래서 한국인보다 못해 라고 하면서 자꾸 위계를 구축하는 건 나쁘다. 특히 이제 계급 문제가 그 이주자를 그릴 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그 국적과 인종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더 비하하는 게 있어요. 그쵸? 부자 나라에서 왔으면 그렇게 대하진 않잖아요. 그쵸? 주로 이제 노동 이주나 결혼 이주로 왔기 때문에 이들은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는 아직 오지 않지만 요새는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보면은 아니면 중동에서 많이 오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잖아요. 이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계급 문제하고 항상 결합이 돼서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약간 인종주의적인 요소로 쓰여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차별을 받아왔잖아요, 이때까지.
다 뭐 이렇게 외국 생활 하셨던 분들 알지만 이민자들 차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 차별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외국에 이제 학회 이런 데 가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상하이 학회를 제가 코로나 직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준비해 가잖아요. 막 한류 막 준비해 갖고 갔는데 거기 이제 다양한 나라 그 학자들이 오잖아요. 뭐 상하이니까 중국에서 왔고, 뭐 홍콩, 싱가포르, 일본, 또 어디 왔더라? 뭐 대만 이런 데서 많이 오잖아요.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나는 한류를 준비해 갔는데 걔네들은 모두가 혐한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해? 다 같이. 그랬더니 보니까 한편에는 질투심이에요.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홍콩보다 못 살았고, 싱가포르보다 못 살았고, 그렇죠? 대만보다 못 살았잖아요. 일본보다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질투심이 엄청나게, 아, 저것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이런 질투심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오만한 게 있어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뉴스에서 나온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 그래서 저는 거기서 혼자 한류하고 다른 사람 다 혐한을 발표를 해서 제가 나 이러다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면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받았던 그 차별적인 시선을 자꾸 그런 어떤 미디어 재현에서 드러내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시간이 빨리 이제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몰래 이제 계급적 컴플렉스 때문에 자꾸 민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프랑스가 시민혁명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민족을 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베르사유에 살았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원래 오스트리아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욕하면 안 되죠. 오스트리아 엑스 모식갱이가 이 프랑스 사람들을 이렇게 막 농락을 해? 그래서 오스트리아 나쁜 년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민족의식이 막 고취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난한 계급적으로 하층민인 사람들이 더 민족이라는 큰 경계 안에서 우월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 아까 얘기했던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줘. 다문화적인 요소가. 조금 빡빡하고 살기 힘들수록 이 한민족이라는 거를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같은 계급인데 그런 거. 자, 그래서 이런 인종주의를 둘러싼 담론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 다문화를 둘러싸고 환단고기, 반일 종족주의 등 이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담론들이 계속 펼쳐지더라, 여전히. 그리고 이제 젠더, 성별이잖아요. 젠더는 성별 문제하고 좀 결합이 되는데, 아까 90년대 바리케이트가 나왔던 90년대는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남성이었잖아요. 3D 업종에 들어왔던 남성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왜? 결혼 이주가 있고, 그 다음에 돌봄 노동으로 전환되죠. 서비스 직종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물론 3D 업종,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산업체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은 이게 대부분을 이렇게 홀로 많이 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도했던 어떤 이주자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여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사관리사 쭉 우리나라 뭐 몇백 명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실종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돌봄 노동이라든지 서비스 직종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많이 오는 여성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찾아보니까 이민정책을 변화시켜서 요양보호사하고 가사도우미를 외국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만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따라 이주하는 부양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이 취업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이주 여성은 주로 이제 가사, 아기 돌봄, 간병, 재봉, 서빙 등의 약간의 이제 고도로 숙련된 노동이 아니고, 저런 뭐 조선소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이제 비숙련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화의 하인이라는, 조금 슬픈 용어가 있어요. 외국에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반드시 가사도우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도우미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주로? 다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이 참 60년대는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기억하시죠? 아르헨티나, 필리핀, 멕시코 다 잘 살았잖아요. 지금 다 못 살아가고 있는데, 마르코스 이후에. 근데 이 필리핀 여성들이 전 세계 가정부가 되고 있는 모습은 참 슬프다, 이 생각을 좀 가끔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성당도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필리핀을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특정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런 도우미를 담당한, 우리나라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단체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 보면 이 글로벌 하인이라는 이 슬픈 용어에 대해서 우리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진국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가정 노동이 이들에게 맡겨져요. 이주자들에게 맡겨져. 그래서 이주 여성들에게 특히 국가를 벗어나고 계급적으로는 조금 하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성별로도 그렇죠. 여성 그 글로벌화의 하녀가 돼가는 어떤 그 젠더적인 문제가, 성별적인 문제가 있고 인종적 위계를 경험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조금 부지런히 해볼게요. 한 10분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Q&A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란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는 대충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항상 뭐냐면 남성 중심적으로 참 양아치로 살아가던 이 남성이야. 근데 이 여성의 편지가 이 남성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서 여성 휴식 공간으로서의 남성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순화시키고 자기를 정리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의 여성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참 좋아하지만 그러면 여성은 자기 삶이 없나? 그래 죽어가면서 끝까지 남성을 저렇게 절절하게 그리워하고 남성에게 고마워하고 계속 고마워하거든요. 저랑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재 씨. 뭐 당신하고 뭐 제대로 얘기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줄곧 당신을 뭐 그리워해왔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쭉 읽는데 눈물은 저절로 뚝 떨어져요. 너무 슬퍼. 너무 슬프고 너무 착해. 그렇게 그래서 여성으로 이 도주, 비참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게 그 퇴물이 되어가는 남성을 어떤 도피처로서의 이주민 여성을 그린다 그거고 10년에 이제 완득이잖아요. 이 자스민이 이 영화로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하잖아요. 훌륭한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배우 이제 지금 이름도 언급하기 조금 힘든, 근데 좋아하는 배우인데 참 안타까운데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 이 배우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어머니가 지금 그 필리핀 출신인데 여기서는 베트남인으로 나오거든요. 베트남 어머니로 나오고 가난해도 현명하고 착하며 도덕적인 어머니예요. 이주자 어머니야. 근데 어머니가 도망을 갔어. 왜냐면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꼽추병을 그거 비하적인 단어인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그 척추병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작거든요. 작고 그 다음에 서커스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베트남 어머니하고 결혼했는데 하도 남편한테 학대를 당하고 이 가난에 시달려 도망가고 이제 완득이가 컸을 때 다시 오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한없이 현명하고 착하고 도덕적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며느리, 전통적이고 이상적으로 불리는 현모양처형의 여성을 이제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긴장 안 하고, 한복 입고 큰절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주자 여성에게 자꾸 하라고 시켜. 그래서 이때 이 시대의 영화를 보면 이미 정과 하합의 어떤, 명랑한 가족 공동체는 많이 깨졌어요. 그쵸? 우리는 이제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목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가족을 프로젝트형 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되는 부모, 그 다음에 자식이 뭔가 성취하고 나면 이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족에게 기댈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오시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미 다 깨져버렸는데 이거를 자꾸 다문화 가족은 화합하고 재밌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자꾸 영화에서 그려내. 한없이 큰 사랑을 가진 엄마로 그려내. 자, 그게 좀 문제적으로 재밌고 교훈을 주는 영화였지만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가려야 되나? 어떡하지? 포스터인데 어떡해. 포스터인데 제가 이상한 거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돈의 맛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백윤식 아저씨가 주인공인데, 연기 잘하고 참 미남이죠. 근데 이 영화는 후진 영화가 아니고요. 한여 만들었던 인상수 감독의 영화고, 이 영화는 칸느 영화제 경쟁까지 나갔어요. 훌륭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여성성을 숭배하거나 혐오함으로써 타자화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완득이 같은 경우에는 모성을 가진 너무나 도덕적이고 현명한 이주자 여성으로 그러면서 숭배해. 근데 여기서는 타자화해. 어떤 성적인 대상, 그 다음에 이거는 박쥐거든요. 박쥐에서
그 도박판에서 이 베트남인지 태국 여성이 이제 그 거기에 껴서 약간 이렇게 서빙을 하고 같이 도박판에도 끼어드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뭐라 떠드는데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을 살짝 받게 돼. 약간 어떤 이 영화가 물론 이제 박찬욱 감독이라는 그 훌륭한 명장의 영화이기 때문에 훌륭한 영화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의 말은 저들에게 가서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박탈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떠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경계를 두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돈의 맛이 한 장면인데 이게 훌륭한 윤여정 배우가 그 태국에서 온 가정부를 막 쥐잡듯이 잡는 이런 식으로 앞서는 숭배했지만 뒤에는 어떤 약간의 혐오 내지는 없는 존재와 같아. 자막도 달아주지 않고 대사도 주지 않고 그냥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그리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만들죠. 근데 이것 자체가 한국 사회를 은유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영화가 나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봐왔다는 거야. 저들은 몰라 난 몰라 이런 식으로 저들은 그냥 노동하는 사람 내지는 어떤 아까 그 성매매 내지는 마사지 업소 이런 데 있는 사람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하면서 한국말 이해 못해도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봐왔지 않은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정도만 요 미싱이라는 영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것도 참 넷플릭스 꼭 보세요. 참 슬픕니다. 이 공효진이 이제 조선족이잖아요. 근데 가난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하러 왔어요. 결혼하러 왔는데 꼭 이런 영화에서 이제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은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상이 있거나 뭐 폭력적이거나 그래. 결혼을 못해. 한국 여자랑 결혼을 못해서 그 외국인 이주자 여성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당연히 한매라는 이 조선족 여성은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정신병에 시달려. 그래갖고 아주 학대를 하거든요. 학대를 했는데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아이를 데리고 홀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살아가.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큰 병에 걸려요. 감기 내지 독감 그런 류의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병에 걸려. 그래갖고 소아과에 가잖아요. 큰 병원에 갔는데 그 중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 정산을 못 해가지고 수술을 못 받아. 그래갖고 아이가 죽거든요. 죽고 어떻게 돼? 참으면 안 되지. 복수심에 불타지. 근데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해. 어느 집? 의사 집안에. 그 의사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했는데 이제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했는데 요 의사 부인이 뭐죠? 이 배우가 이름이? 엄지원 씨죠. 엄지원 씨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방송국 기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야. 일하는 엄마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사 도우미도 하고 육아 도우미를 하면서 자기 아이는 죽었잖아. 그래갖고 굉장히 자기 딸처럼 너무나 사랑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제 그 딸아이는 엄마는 가끔 보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 이 한매에 자기를 키워주는 이 보모, 이모하고 막 엄마처럼 막 너무나 이 정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약간의 박탈감 같은 걸 느껴지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의사 남편하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점차 어떻게 돼요? 딸아이처럼 성심성의껏 돌보는 너무 착한 이 한매가 이 딸을 데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아 도우미를 하던 너무 착한 이 성실했던 이 조선족 여성이 어느 날 자기 딸을 데리고 사라져 버려서 이 딸을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인데 되게 슬퍼. 결말 얘기하면 스포일러 될래나? 어떡하죠? 결국은 슬프게 끝나요. 왜냐면 복수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복수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를 또 의사에게 복수를 하기는 너무나 힘들죠. 이 한매라는 여성은, 이 조선족 여성은. 그 아이에게 대리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차마 자기 딸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스스로 자기가 희생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적이었다가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여성 감독이고 저는 이 영화가 약간의 어떤 좋은 점도 있고 약간의 이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선생님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성을 괴물성으로 그린다. 굉장히 탐욕적인 욕망이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니고
그 모성이라는 어떤 자식에 대한 엄청난 욕망을 갖고 있죠.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 복수해야 돼. 그리고 다른 딸 아이를 나는 대신 내 딸 아이 대신 희생을 치러야 돼. 이런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야. 요거를 그래서 외모적으로나 행동도 아이를 돌보는데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 아이를 아끼는 게 조금 특이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희 조선족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묘사가 많이 되죠. 자, 그런 거 보면서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이런 어떤 질서의 공고함 속에서 엄마가 괴물로 변신해야지만 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비정하고 정말 비인간에 된 이 사회를 그 풍자는 비판하는 그런 영화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주자 여성과 그 기자라는 방송국 기자라는 아주 전문직의 그 성공한 여성이잖아요. 결국은 같은 처지에 같은 여성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묶일 수 있고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제 읽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 넘어가면 뒤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이제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점차 이제 그 독립 영화에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들을 나쁘게 그려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독립여자적인 시선에서 점차 장르 영화 속에 들어오면서 이 캐릭터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다방면화되어 있다. 그거를 읽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역동적인 캐릭터로 발전한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류는 지금 딱 만들어지면 바로 외국으로 나가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조심하면서 만들고 언행을 해야 된다. 이거 혹시 아세요? 의정부고 그 흑인들이 이렇게 흑인 분장하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시커멓게. 흑인들 다 시커멓지는 않잖아요. 소말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미남미녀가 많은지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다 입술 푸타킨테처럼 시커멓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주 싫어해요. 흑인처럼 분장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흑인들의 우스꽝스러운 장례식 문화를 이 고등학생들이 해가지고 샘 오치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다가 또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내로남불 뭐 눈 찍고 이런 거 막 발각돼가지고 샘 오치리가 그 지금 방송국에서 퇴출됐던 그런 사건인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은 뭐 잘못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그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쟤네들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돼. 쟤네들이 좋아하면 해도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늘 스스로 이제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문화를 금기시되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이런 말도 조금은 혐오적인 내지는 차별적인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치고 한국말 잘하네 이런 용어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유재석은 굉장히 모범적인 MC인데도 문제가 됐고, 요건 잘 아시죠? 그죠? 가나에 TV 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가나에 TV 있지.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래갖고 아프리카 내에서도,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이주 문제가 있잖아요. 가나로 다 휩쓸려 들어가, 노동자들이. 근데 가나에 TV 있어? 이런 식의 용어들,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TV, 영화, 예능, 미디어, 그 다음에 항상 이거는 실시간으로 외국에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검열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이렇게 하면서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왔는데 이렇게 역사 공부 열심히, 이렇게 문화 공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